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파톨로지 세 번째 시간 급성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간질환 강론에 들어갈 건데요. 시험에서 나오는 간질환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룰 바이러스성 간염,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간경화, 간암, 나머지는 유전성 간질환인데요. 이 중에서 유전성 간질환은 국시에는 길버트, 윌슨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뭐 딱히 나오지가 않죠. USML도 별로 뭐 다를 건 없어요. 뭐 기껏해야 헤모크로마토시스 추가되는 정도인데 그렇지만 그 바이러스성 간염, 간경화, 간암 요 세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서로 좀 비슷비슷한 걸 다루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나 이러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바이러스별 임상 양상, 그리고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 마지막으로 급성 간부전, acute liver failure.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결성 간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급성 간부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그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다루기 전에요. 이거부터 한번 외우고 갑시다. 급성 간염 때 꼭 검사해야 하는 바이럴 마커 4가지. 물론 모든 급성 간염이 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이러스를 반드시 룰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cute viral hepatitis panel이라 그래가지고 요 4가지 검사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anti-HAV IgM. 자, IgM입니다. IgG 아니에요. 그래서 A형 간염은 요거 한 가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HBV는 2가지. HBS 안티젠, 그리고 anti-HBC IgM. 여기도 역시 HBC는 IgM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HBV는 2가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HCV는 anti-HCV 이렇게 한 가지만 검사합니다. 이건 다행히도 IgM이냐 IgG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 뒤에 붙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anti-HCV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급성 간염 때 이 4가지는 무조건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성 문제인가를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A형 간염, 헤파타이티스 A 바이러스부터 봅시다. 전염력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고 fecal oral transmission이 되죠.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면은 그게 오염된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염된 뭐 손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뭐 음식물 같은 걸 통해서 입에 들어가면은 감염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위생 상태가 괜찮은 곳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 요즘은 백신 접종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아웃브레이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게 그 백신이 도입된 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97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국가 무료 예방 접종 사업에 된 거는 2015년부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한 20, 30대 정도 된 성인 그런 사람들 중 공중 위생이 다소 좋지 않은 곳으로 여행 다녀온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곳으로 갔다 온 사람은 A형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 여행을 갈 거라면은 미리 백신 접종을 받고 가는 것을 추천하고요. A형 간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이게 이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나와 있는데 열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붓기 때문에 헤파토메갈리와 RUQ 페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증상으로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너지와 보미팅 동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aundice 가능한데 요거는 꼭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비교적 질방의 후반부에 좀 더 뚜렷해집니다. 왜냐면은 빌리루빈이 쌓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A형 간염은 진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빌리루빈이 정상에 가깝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A 의심되는 환자 맞는데 빌리루빈 정상이네? 그러면은 A형 간염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랩은 기본적으로 OTPT 상승이 있고요. 보통 1000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빌리루빈은 비교적 정상에 가까울 수 있다. 어쨌든 간에 OTPT 레벨이 높아졌다는 말은 헤파토셀룰러 인저리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1000 이상 이렇게 높게 나왔다. 굉장히 급성으로 간 부전이 생긴, 이제 간 부전이 아니네. 간 세포에 손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의심되니까 반드시 바이럴 마커 검사를 해야겠죠. 어큐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패널 검사를 4가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A형 간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anti-HAV IgM이죠. 이제 근데 이제 anti-HLV가 IgM이 있고 IgG가 있습니다. 자, 이거 면역학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IgM 항체는 어떤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생성되는 항체고, 그 다음에 IgG는 시간이 지나서 안티바디의 클래스가 변한 것이죠. 그래서 급성 간염의 LFT, OTPT가 올라갔고, 빌리루빈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그 증상, 열도 나고,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알비큐 부분에 페인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은, 아까 그 4가지 검사를 할 텐데, 거기서 anti-HAV IgM이 떴다.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A형 간염으로 보고 보존적 치료 시행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항체 검사를 했는데, 아니면 옛날에 항체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anti-HAV IgG가 뜬 적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미 IgM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IgG로 변한 거예요. 안티바디 클래스 스위치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 감염이 한번 됐었다든지 아니면은 예방접종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겼으면 이제 거의 100% 프로텍티브 하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anti-HLV IgG가 양성이다. 아니면 옛날에 IgG가 양성이었던 걸 확인을 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간염이 생긴 게 A형 간염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 프로텍티브하고, 설령 그러다가 음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있었다? 그러면은 A형 간염은 앞으로 안 걸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잠복기가 평균 25일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열심히 증식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한 25일쯤 지나면 증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다 마치고 주변으로 배출을 이미 다 한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A형 간염 환자가 나오면요, 물론 그 사람하고 접촉을 피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주변에 다 퍼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그때 가서 격리하고 완전 접촉을 피하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병원에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격리 잘 하면 돼요. 왜냐면 병원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미 이제 걸린 사람이 밀접 접촉을 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추가적인 격리를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post exposure prophylaxis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요게 애들은 마치 꼭 거의 감기처럼 그냥 앓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근데 성인은 굉장히 증상이 심합니다. 이걸로 사망하는 사람까지는 거의 없고, 이게 장기적인 후유증도 거의 없는데, 이거 앓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정말 죽도록 아프다 그러대요. 어쨌든 다들 아시겠지만 A형 간염은 보존적 치료만 해주면 되고요. 항바이러스제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만성 A형 간염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 급성 간부전 수준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보존적 치료를 잘 해주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급성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 사업을 한 지 꽤 됐죠. 그래서 요즘은 만성 B형 간염 환자나 아니면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암이 점점 줄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급성 만성 간질환 및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B형 간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B형 간염은 물론 그 혈행성 전파나 아니면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전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파 경로는 역시 주산기 수직 감염이죠. 왜냐면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성인이 B형 간염에 처음 감염되면은 대부분은 그냥 급성 간염으로 끝나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완치가 되고요. 만성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꽤 낮습니다. 별로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산기 수직 감염, 그러니까 엄마가 B형 간염 환자인데 그 사람한테서 태어난 아기, 이제 신생아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 그때 감염이 되는데 그거는 90% 이상 만성 간염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이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급성 간염도 사실 증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똑같아요. 너지아 보미팅 있으면서 열 나고, 그다음에 RUQ 페인, 헤파토메갈리 이런 거 있고, OTPT 오르고, 그다음에 뭐 빌루루빈 상승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어큐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패널 검사 무조건 하겠죠. 그럼 네 가지 검사 하는데 그 중에서 B형 간염에 해당하는 것은 HBS 안티젠 그리고 안티 HBC IgM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IgM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B형 간염 세롤로지 검사를 할 때 항목이 너무 뭐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 되게 헷갈려요. KMLE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죄송. 여기 HBB envelope antigen이라고 HBE 이렇게 되는데, envelope 아니고 그냥 E예요. 이거 실수했네. 제가 뭐 고치다가 잘못 하나 빼놨네. 어쨌든, 이렇게 뭐 항목이 대략 한 뭐 6, 7가지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옛날에 미생물학이랑 헤파톨로지 수업 들으시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 한번 배우시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다 까먹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한 번에 이해하시려면은 어렵고요. 이게 뭐 앞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뒤에는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이게 급성뿐만 아니라 이 만성 B형 간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도 일단 들으시고 그다음에 좀 이따가 뭐 클리니컬 페이지 이런 거 설명드릴 때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만성 B형 간염 설명 들을 때도 또 한 번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들으시면서 내 걸로 천천히 만드세요.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다 이제 뭐 급한 길일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냥 디립다 외울 수도 있어요. 뭐에서는 뭐 어떻게 되고, 뭐에서는 어떻게 되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진짜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하시면서 외우세요. 그게 오히려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요 HBV, 이렇게 생겼습니다. HBV는 간염 바이러스 5가지 중에서 유일한 DNA 바이러스. 그래서 헤파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중심에 DNA가 있고요. 그다음에 DNA polymerase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DNA를 둘러싸고 있는 게 HBV의 core 안티젠. 그래서 HBC 안티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 물질 합쳐가지고 뉴클레오캡sid 이렇게 부르고요.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둥그런 구조는 뭐 surface 또는 envelope 이렇게 부르는데 요 surface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안티젠을 헤파타이티스 B surface 안티젠 그래서 HBS 안티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요 HBS 안티젠에 M, S, L 뭐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이 초록색 코어와 파란색 서피스 사이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한두 개씩 뭐가 이게 둥둥둥 떠 있는데 요게 헤파타이티스 B의 E 안티젠입니다. 요게 왜 E라는 단어가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요 2가지 큼지막한 스트럭처 사이에 얘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각각의 임상적인 의미를 좀 보자면요.
요 HBs 안티젠이 검출된다는 말은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Bs 안티젠 있다, 이제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고, 보통은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급성 B형 간염에서 증상이 있기 조금 전부터 얘가 양성이 뜨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증상 있는 급성 B형 간염에서는 보통 HBs 안티젠이 양성이 뜨겠죠? 그러다가 급성기가 끝나고, 제가 아까 거의 대부분은 완전 관해, 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HBs 안티젠도 완전히 소실이 돼요. 그런데 일부는 이게 만성으로 이행하잖아요. 그러면은 HBs 안티젠이 계속 양성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특히 HBs 안티젠이 6개월 이상 양성이다. 그렇다면 만성 HBV 감염, Chronic HBV Infection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펙션이라도 부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헤파타이티스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염증이 있냐? 그럴 때를 헤파타이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염증 없이 그냥 캐리어인 상태는 그냥 인펙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인펙션 또는 캐리어 이렇게 불러요. 자, 요거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만성 HBV 감염의 인디케이터, 그게 6개월 이상 HBs 안티젠이 양성인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에 대해서 안티바디가 생길 텐데요. 어때요? 요 바이럴 파티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안티바디가 붙으면은 바이러스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안티-HBs는 HBV에 대한 중화 항체고, 요걸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HBV 감염이 완전히 관해되었을 때, 그러니까 완치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HBe 안티젠인데, 요거 이 안티젠은 이 정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만약에 혈중에서 이 안티젠이 양성이다, 즉 이 안티젠이 검출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만성 감염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조금 달라져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양성이면은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다, high infectivity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음성이 됐다, 그렇다면 전염력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보통 이 안티젠이 양성이면은 HBV DNA가 조금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얘 항원에 대해서도 항체가 생길 수 있어요. anti-HBe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요게 항체 여기 그 이 안티젠은 여기 이렇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안티바디가 생긴다 한들 요거가 그 HBV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 될 수 있을까요? 느낌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anti-HBe는요, 중화항체는 아닙니다. 대신 anti-HBe가 양성이라는 말은, 즉 요게 양성이면 보통 요거 항원은 보통 음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염력이 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BV의 증식 정도와 전염력을 반영하는 수치로 HBV의 DNA 역할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역시 치료에서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자꾸 안티젠, 안티바디, 항원, 항체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core 안티젠, HBC 안티젠인데요. 얘는 보시다시피 안쪽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HBC 안티젠은 혈액에서 직접 검출할 수 있는 항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안티바디는 생길 수 있어요. 안티-HBC 안티바디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처음 들어오면은 안티-HBC IgM이 생깁니다. IgM. 그래서 요거는 급성 B형 간염의 세로로직 마커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요게 IgM이 IgG로 클래스 체인지를 해요. 그래서 anti-HBC IgG가 되는데 그 말인즉슨 B형 간염이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다. 뭐 완전 관해가 됐든 아니면은 만성 B형 간염이 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과거에 감염이 된 적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B형 간염에 걸리면은 시기에 따라서 이 항원이나 항체가 발견되고 소실되고 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게 급성이나 만성이나 조금 복잡하죠. 근데 만성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이번 시간은 급성 봅시다. 요 그래프들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둘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결론은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로도 한번 보시고 요거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 HBV에 감염이 되면은 요 감염된 시점부터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HBS 안티젠, HBE 안티젠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DNA도 슬슬 이렇게 검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즉 곧 면역 반응에 의해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바이러스 저기 S 안티젠, E 안티젠이 생성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 뭐 2달쯤 된 다음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early phase라 그래요. 증상 나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ALT, 그러니까 SGPT 이런 것도 뜨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당연히 HBS 안티젠, HBE 안티젠 이런 것들이 양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안티 HBC도 나올 텐데 요때 나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IgM이겠죠. 급성 간염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초기에 증상이 나오는 때는 early phase고요. 요게 이때는 HBS 안티젠, HBE 안티젠, 그리고 anti-HBC IgM 나오고요. 당연히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을 거니까 HBV DNA도 많이 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보통 이제 증상이 끝나고 나서 조금 뒤에 요 왼쪽 그래프 다시 보세요. HB 안티젠이 올라가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S 안티젠도 올라가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요. 그 바이러스 증식 자체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한몫하지만요.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요 안티젠들에 대해서 안티바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걔네가 안티젠이랑 결합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티젠하고 안티바디가 서로 결합한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뮨 컴플렉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뮨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면서 요 S 안티젠, E 안티젠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고 있으니까 안티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는 않았는데 안티바디도 점점 생성을 많이 하니까 요게 슬슬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은 얘는 점점 줄어들고 요 안티바디들은 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둘이 양이 거의 비슷해지고 그러면은 둘 다 생성되는 대로 바로바로 컴플렉스를 형성을 해가지고 제거가 되다 보니까 둘 다 검출이 안 되는 시기가 와요. HBE도 마찬가지고 H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뮨 컴플렉스끼리 다 들러붙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안티젠이 됐든 안티바디가 됐든 너무 적어가지고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level of detection, 그러니까 detection의 threshold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요, HBe 안티젠이 대충 여기까지 생성되는데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 다음에 안티 HBe가 생성되고, 여기 보시고 HBs는 보면은 요 정도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그 사이에는 안티 HBs도 없어. 여기부터는. 근데 안티 HBs가 생성되려면은 좀 한 달 기다려야 되네? 이렇게 중간에 뭔가 텅 빈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이 어떻게 저기 보시면 다시 이제 대략 한 4개월쯤 되면은 HBs 안티젠 검출은 끝나고, 근데 안티 HBs 안티바디도 안 나온다. 한 달 정도는 그래서 안티젠 안티바디가 둘 다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IgM, anti-HBC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을요, S 안티젠도 안 나오고 S 안티바디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윈도우 페이지다 이렇게 불러요. 물론 그래서 여기 이게 그때 주로 검출되는 거는 이제 IgM, anti-HBC 요거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anti-HBe도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탈 anti-HBC가 이렇게 높은데 IgM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gG도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레퍼런스에 IgM anti-HBC만 나오는 게 특이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제일 편해요. 물론 요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S 안티젠이랑 S 안티바디가 둘 다 안 나온다는 거고, 거기에 사실 IgG, 안티 HBe 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IgM만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바이럴 레플리케이션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안티 HBs, 안티 HBe가 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티 HBC는 이제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IgG로 완전히 클래스 체인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 안티 HBC의 IgG 안티바디, 그리고 anti-HBs, anti-HBe 이렇게 안티바디들만 나오는 겁니다. 이때를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 해서 recovery page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요, USMLE에도 종종 나오고 국시에도 그게 사실 내신에는 이런 게 잘 나오지만 국시는 옛날에 암기하는 문제만 나왔을 때 요게 좀 나왔었는데 요즘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임상형으로 접목해가지고 요거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특히 만성 B형 간염의 임상상 고르는 문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인이 B형 간염 처음 걸렸다. 그럼 거의 95% 이상은 요 페이지를 다 겪으면서 급성 B형 간염을 한번 겪고 완치가 쫙 됩니다. 클리니컬 레솔루션이 돼요. 그런데 성인에서 일부 또는 이제 주산기 감염, 수직 감염 말하는 거죠. 그거는 90% 이상 요걸 제대로 다 겪는 게 아니고 그냥 얼리 페이지에서 HBs 안티젠 유지됐던 게 쭉 가요. 그래서 쭉 가면서 그게 만성 간염으로 이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에서는 그때 가면 치료하면 되고, 애들한테서는 거기까지 안 가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산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페이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성인에서는 제가 수업 들을 땐 한 4% 정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3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5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성인에서는 일부가 만성으로 이완하지만은 주산기 감염은 90%가 만성으로 이완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주사기 감염은 급성 바이러스성 B형 감염을 일으키진 않거든요. 근데 성인에서는 급성 B형 감염 있다가 이제 관해가 될 건지 아니면은 만성 B형 감염은 될 건지 이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95%는 낫는데 뭐 굳이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될까요? 만약에 항바이러스제를 써가지고 만성으로 갈 수 있는 비율을 뭐 100% 줄일 수 있어. 그렇다면은 쓰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 B형 감염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고요. 그냥 자연 관해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제 혈액응고 장애가 생기거나 INR이 1.5 이상으로 늘어났다. 아니면 뭐 황달이 생기거나 간부전 생겼다. 이게 이제 acute liver failure로 진행했다는 얘기죠. 그때 되면은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라미부딘 쓴다는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보존적 치료한다. 항바이러스제 쓰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급성 B형 감염에 테너포비어, 엔테카비어 쓰는 거 아닙니다. 보존적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급성 C형 감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제일 흔하죠. 주로 이제 그 비위생적인 문신업소 아니면 IV drug abuser 이런 사람들이 주사기를 공유하면서 전염이 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도 요즘 마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문신업소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비위생적인 뭐 불법 사실 다 불법 아닌가? 어쨌든 그 불법 문신 시술소 같은 데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야쿠자들 문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C형 감염에 걸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증상이야 다른 급성 감염이랑 비슷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viral hepatitis panel 돌리겠죠? 그 중에서 안티 HCV가 양성이 뜨면은 HCV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안티 HCV 떴다고 해서 바로 그 A형 감염이랑은 다르게요. 이 HCV 떴다 그래서 바로 C형 감염을 확진하진 않아요. 요거 나오면은 두 가지 검사 더 합니다. 하나는 HCV를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요거 처음에는 EIA라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데 두 번째는 라이바라는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HCV, 안티 HCV가 양성이냐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제일 정확한 검사는 HCV RNA입니다. 요거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면은 무조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HCV가 양성이 나왔는데 RNA가 음성이다?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정말 액티브하게 C형 감염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뭐 항체가 위양성이 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옛날에 걸렸다가 지금은 치료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RNA가 음성인 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RNA 음성이면은 C형 감염 아니고요. RNA 양성인 걸 확인해야 급성 C형 감염을 확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랑 RNA가 모두 양성이 나오면은 C형 감염을 확진하게 되는데 C형 감염은 문제가 만성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뭐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C형 감염 걸린 사람의 절반 밑으로는 자연 치유가 되고 반 이상은 만성 감염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하죠. B형 감염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C형 감염은 예방접종도 안 되고 뭐 면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치료제는 엄청 비싸고 간경화, 간암 이런 것도 잘 생기고 어쨌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그래서 뭐 만성으로 더 적게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 치유가 되는지 기다려 보고요. 우리나라 보험 기준으로는 대략 6개월 이상 RNA가 양성이다. 그러면은 만성이 됐다고 보고 그때부터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만성 C형 감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급성 C형 감염의 치료인데 기본적으로 급성 감염은 전부 항바이러스제 치료 이런 거 없이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그건 쉬운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럼 이제 A형 간염부터 봅시다. 접촉자의 이제 A형 간염은 이제 그 걸린 사람은 병원에서 격리를 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잘 하고 접촉자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접촉자가 확실하게 A형 간염 백신을 2번 맞았다. 아니면 옛날 의무 기록에서 anti-HIV IgG가 양성이었다. 그러면은 굳이 예방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예방접종 2번 맞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IgG 양성인 사람은 확실하게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방조치가 굳이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예방조치를 시행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하느냐? 첫 번째, 성적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같이 사는 가족이다. 그럼 정말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예방조치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유치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유치원 다니는 원아들. 요거는요, 유치원 선생님이 걸렸든 애들 중에 하나가 걸렸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아들이 걸렸든 아들이 죄송합니다. 가족이 걸렸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하여간 요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예방조치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식업이나 뭐 음식 관련된 공장 다니는 사람이 걸렸을 때 그럴 때는 같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예방조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40세 이하는 백신 접종만 하고요. 41세 이상은 백신과 이뮤노글로불린을 모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을 이미 확실하게 받았든지 아니면 예전에 A형 간염을 걸렸던 사람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어쨌든 IgG를 검사했는데 양성이 확인됐던 사람 이런 사람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걸렸던 사람도 포함이에요. 한 번 걸리면은 다음에는 안 걸리는 건 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2012년 이후 출생을 했고 제대로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애들 이런 사람들도 예방이나 격리가 굳이 필요 없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2회에서 23개월에 1차 그리고 6에서 12개월 후에 2차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한 3, 4살 정도 됐으면은 요즘 애들은 다 맞았던 얘기죠. 2, 3살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고요. 자, 그 다음 B형 간염인데요. B형 간염도 역시 노출 전후로 예방조치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뭐 일단 애기들은 다 맞아야 되고 0, 6, 1개월 0, 1, 6개월이죠. 이렇게 3번 맞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성접촉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환자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파트너가 자주 바뀌는 사람은 그때마다 상대가 B형 간염에 걸렸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방접종 엔간하면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man having sex with man 뭐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모든 종류의 예방접종을 그냥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냥 여기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혈행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여기 많은데 IVD 유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헬스케어 워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혈액을 뽑거나 그러다가 바늘에 찔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기타 만성 간질환 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환자라든지 그러면 B형 간염 안 걸렸으면 예방접종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HIV 감염된 사람 뭐 그 외에도 예방 원하는 사람 일체 다 예방접종을 해줘야겠습니다. 사실상 예방접종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요 B형 간염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냐.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HB 이뮤노글로불린을 한번 주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내에 백신 접종도 같이 해줍니다. 이러면 수직 감염률이 5에서 15%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이 눈에 튀었다든지 아니면은 니드스틱 인저리가 생겼다든지 뭐 그러면 역시 이뮤노글로불린을 일단 주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같이 시작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둘 다 이뮤노글로불린 일단 주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 둘 다 같이 하는 게 답으로 나와요. 이거 뭐야? 이뮤노글로불린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백신 접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뮤노글로불린만 주는 게 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문제의 의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주는 걸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HBS 안티바디가 있었던 것을 의무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런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생겼다가 없어졌던 사람도 바이러스가 새로 들어오면은 금방 항체 형성을 잘 하기 때문에 굳이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골치 아픈 게 이제 백신 접종을 3번을 잘 맞았는데도 항체가 형성이 안 됐다. 그런 사람을 이제 non-responder라고 해가지고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보통 한 번 했는데 안티바디가 안 생기면은 여러 번 해도 잘 안 생기거든요. 뭐 의료기는 뭐 생길 때까지 맞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렇게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요 내용은 사실 약간 좀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B형 간염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는 이거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뮤노글로불린이랑 백신 접종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예전에 3번 다 마쳤고 이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anti-HBs 안티바디가 양성인 걸 확인했다. 그렇다면 굳이 추가로 포스트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를 시행할 필요는 없겠다. 자, 다음은 C형 간염인데 이 C형 간염은 백신 없죠.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걸리면은 보존적 치료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간 기능 검사, anti-HCV, HCV RNA 확인하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HCV RNA가 양성이다? 항바이러스 때 치료해야죠. 요즘은 약이 좋아서 완치가 잘 되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게 요거 걸렸으면은 RNA가 확실하게 치료를 마치고 RNA가 확실하게 음성된 거를 확인할 때까지 주변 사람들은 칫솔, 뭐 구강 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깎이. 제가 기억하는 아마 빛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여간 피가 날 수 있는 도구들은 개별 사용을 다 시켜야 되고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염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전격성 간염인데 이게 acute liver failure, 즉 급성 간부전에서 특히 급격히 진행한 거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굳이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부르지는 않고요. 그냥 다 뭐 풀미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acute liver failure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 이제 강의록에 보시면은 요거 뒷 단원에 엄청나게 길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다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건 제가 그냥 공부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이 전격성 간염은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 acute liver failure라고 하는 거는 기저 간 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acute hepatitis가 발생한 이후로 26주 내로 INR이 1.5 이상으로 상승, 그 다음에 hepatic encephalopathy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8주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되면은 fulminant hepatitis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예후랑 별로 상관이 없대요. 빨리 진행하든 늦게 진행하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acute liver failure로 통합해서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크게 바이러스성 원인, 그 다음에 약물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성 원인은 물론 HBV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HAV인데 일단 걸렸을 때 어큐트 리버 페일러까지 진행할 확률 자체는 D형 간염에서 제일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임산부라면은 E형 간염이 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조금 웃기는 게 그럼 임산부에서 정체성 간염 생겼으면은 원인이 뭐냐? 당연히 B형 간염이 제일 흔해요. 왜냐면 이거 HEV 감염되는 것 자체가 그 B형 간염의 비율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 확률 자체는 이제 B형 간염이 제일 많고요.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B형 간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E형 간염이라고 하는 게 워낙 임산부한테 걸렸을 때 정결성 간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 전격성 간염까지 가는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보다는 약물이 좀 더 흔한데 뭐 아세타미노펜 잔뜩 먹고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허벌 메디신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그 한약 먹고 전격 간염 생겨가지고 오는 독성 간염 생겨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산 자주 타는 사람 중에 버섯 아무거나 집어먹다가 걸리는 사람 뭐 특히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영지버섯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독성이 심해서 잘못하면은 정말 즉사할 수 있다고 뭐 그런 거 나오죠. 요 인상 양상은요 nausea, vomiting, exhaustion, jaundice 이런 acute viral hepatitis의 증상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특징적인 게 거기에 그 PT elongation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제 INR로 변환해가지고 INR이 1.5 이상이다. 그러면은 acute liver failure까지 다 갔다고 보고요. 그럼 당연히 뭐 응고장애, 출혈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간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암모니아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cerebral edema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hepatic encephalopathy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epatic encephalopathy 생기면은 특히 생기는 게 이제 퍼덕 떨림, flapping tremor가 특징이죠. 손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보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움찔움찔 부들부들 떠는 거. 이제 뭐 당연히 disorientation, confusion 같이 있을 거고 심하면은 아예 이제 somnolence, 코마 상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후를 어떻게 보냐면은 PT elongation, serum creatinine, 그 다음에 hepatic encephalopathy의 grade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치료 이게 그 예후를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치료는 뭐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존적 치료하면 뭐 ICU 레벨 케어를 해야 되고 헤모다이나믹과 벤틸레이션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뇌부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RCP 모니터링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은 LT, 그러니까 간 이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험 준비하는 데는 요 정도 기억하고 계셔도 그 급성 간부전, acute liver failure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사족이 조금 많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이제 강의록 다시 읽어보시면서 핵심 내용 잘 정리해 두시고요. 문제 꼭 풀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 만성 간염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